자, 이번 시간은 92쪽이네요. 역선택하고 도덕적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선택, 반대는 뭐죠? 역선택이네. 역선택과 모럴 하이저도 도덕적이. 예를 들면 공무원들이,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종이면서, 국민의 신분꾼이면서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국회에는 있지 않고 골프장에 가서 골프를 친다. 좀 정신 나갔지? 도덕적이 뭐다? 도덕적이 이렇게 말하죠. 자, 두 번째. 역선택. 그건 뭐냐? 잘 보세요. 주인. 반대가 대리인이거든. 주인과 대리인. 그래요.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그냥 대리인 이론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대리인 이론 이렇게. 누가 주인이고 누가 대리인가 예를 들어 볼게요. 경제학에서는 땅 가진 사람 지주. 지주가 주인이면 소장농이 대리인이겠죠. 소장농이 대리인이다. 원래 여기서 나온 용어죠. 정부, 이제 정부에서는 자 보세요. 대통령, 자 보자고. 대통령하고 국민. 국민이 주인이면 잘 봐. 국민의 신분권이 행정부에서는 대통령도 있고 관료, 공무 있잖아요. 관료도 있고 그 다음에 국회에서 국회의원 누가 있다? 국회의원이 있겠지. 국회의원이 있다 이거야. 국민의 종, 신분권은 대통령, 관료, 국회의원 그럽니다. 근데 이제 주로 우리가 누구를 말하면 국민들이 직접 선거로 뽑은 선출직 공무원, 선출직 공무원들인 주로 대통령, 국회의원, 주로 우리가 대리인하면 누구를 말한다? 국회의원을 많이 말하는 거예요. 국회의원. 선출직 공직자들. 우리나라는 이제 직선제니까 대통령도 해석되지만 주로 누구 말한다? 국회의원을 말하는 거예요. 국회의원. 그런 걸 생각합시다. 행정. 행정에 대한 정보는 국민하고 공무원 누가 많이 가지고 있지? 공무원이 많이 가지고 있어. 그래서 행정의 정보는 균형이 아니라 뭐다? 비대칭성. 이거 갖다 우리가 정보의 뭐다? 비대칭성 그런 거야. 정보의 비대칭성. 자, 두 번째는 여기 소비자가 있어요. 소비자가 있고 생산자가 있어. 생산자. 예를 들면 신라면 블랙. 신라면 블랙에 대한 정보는 소비자보다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지? 생산자가 많이 가지고 있어. 그래서 정보에 뭐가 일어난다? 불균형. 이걸 다 정보에 뭐다? 비대칭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비대칭성. 하나 더 해봅시다. 삼성전자 보자. 삼성전자에서 주인은 누구냐면 주주야. 주주고 대리인이 바로 전문 경영인이야. 이건 회장 이런 분들. 근데 누가 주인처럼 행세해? 이건 회장님이. 왜?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하나 더 보면 이제 짜장면집. 북경반점 짜장면집에서 주인은 사장이야. 사장이 주인이겠지. 짜장면집. 주방장이 뭐가 된 거야? 대리냐. 근데 짜장면에 대한 정보는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냐? 사장이 아니라 누구다? 주방장이 많이 가지고 있어. 그래서 주인과 대리인 간의 정보에 뭐다? 비대칭성을 해. 정보가 뭐다? 비대칭성이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대리인 이론에서는요. 주인도 이기적이야. 주인도 이기적인 사람이고 대리인도 뭐다? 다 이기적이야. 예를 들어 볼게요. 짜장면집에서 주방장은 월급을 많이 받고 싶어 해. 월급 많이 받고 싶어 하고 사장은 월급을 적게 주고 싶어 해. 둘 다 전부 다 뭐다? 이기적인 인간이야. 다 이기적인 인간. 아셨죠? 다 이기적인 인간. 그러면 국민하고 이 국회의원 이제 해볼게요. 잘 보세요. 주인과 대리인. 갑돌이가 국회의원으로 출마했는데 허위로 이력서를 작성, 학력도 속였다 이 말이야. 경력도 다 속인 거야. 그걸 국민들이 제대로 통지를 못했어. 여기까지를 읽어보자. 뭐다? 역선택. 그래. 뭐라고 그런다? 역선택. 숨겨진 정보. 대리인이 자기의 정보를 숨겼다. 그걸 주인이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다. 여기까지 뭐지? 역선택.
자, 두 번째는 갑돌이가 국회의원에 당선됐어. 당선되고 나서는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 활동해. 그러한 행동을 제대로 감시 못했어. 이걸 뭐라 말한다? 도덕적 해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역선택 이후에 뭐가 나타난다? 도덕적 해이. 그래서 우리는 역선택을 사전적 행위, 도덕적 행위를 뭐라고? 사후적 행위 이렇게 말하는 거야. 결론 내립니다. 주인과 대리인 간에는 대리인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리인이론, 정보의 뭐다? 비대칭성. 그 이유는 두 가지 때문에 나타난다. 역선택 이후에 뭐가 나타난다? 도덕적 행위가 나타난다. 하나 더 예를 들어보죠. 갑돌이가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정상이라고 숨기고 보험회사에 가입해서 보험금을 타먹었어. 여기까지가 뭐다? 역선택이야. 두 번째, 갑돌이가 운전보험에 가입한 순간 술을 먹고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낼 거야. 이게 바로 뭐지? 도덕적 해이다. 자, 정리합시다. 역선택은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발생하는 경제적 의사결정의 한 형태로 정보를 갖지 못한 거래 당사자가 불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죠. 두 번째, 도덕적 해이. 도덕적 해이는 자동차 보험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평소와 같이 성실한 안전운전을 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현실적으로 소홀히 할 수 있는 경우를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음주운전했다. 도덕적 해이. 정보의 비대칭성. 첫째, 1. 계약 전에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역선택. 계약하기 전까지는 뭐다? 역선택. 계약 후 도덕적 현상이 발생한다. 2번 별표. 정보의 비대칭성은 원래 경제학 용어로서 시장 실패 원인이 된다. 별표였죠. 3. 정보의 비대칭성 극복 방안으로는 정보를 공개하면 되겠지. 공개 또는 참여가 하면 되는 거야. 주민참여, 주민소송, 주민소환, 주민투표, 주민감사, 입법의 고제, 공청회, 행정정보공개제도,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이게 정보의 비대칭을 극복하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2번 정보의 또 비대칭성 극복 방안. 그건 됐고요. 그 다음 우측 가서 참고, 주인 반대가 보다 대리인. 개관, 재화와 용역의 수요자를 일종의 이임자로 보고, 이임자가 바로 뭐다? 주인이야. 공급자를 대리인으로 볼 때 양자의 관계는 서로의 의무를 구체화하는 일정 계약에 지배된다. 대리인으로는 사회적 관계를 이임자가 주인이야. 주인을 다른 말로 이임자 그래. 내려보내줬다. 이임자와 대리인의 계약적 관계로 봐간다. 그 다음에 2번 내용은 보지 말고 3번 봅시다. 대리인으로 뭐냐? 1. 대리인은 주인에게 행정 내부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예를 들면 공무원은 국민에게 행정 내부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는 거야. 앞에 있는 사람이 다 주인입니다. 국민, 주인이면 관료와 정치는 대리인, 지주하고 소장낸, 주주하고 전문 경영인.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양자 간에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한다. 따라서 양자 간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초래하죠. 3. 정보의 비대칭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부 고발자의 제보가 필요하고 내부 고발자가 활성화돼야 된다. 휘슬 블로우, 내부 고발자. 그래서 관료들 중에 하나가 행정 내부 조직의 비리를 외부로 알립니다. 내부 고발. 내부 고발 할수록 성과급을 주는 거야. 최대 20억 원. 뭐 준다? 성과급을 준다 이거야. 그리고 4. 주인과 대리인 모두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뭐도 합리적인, 둘 다 뭐다? 이기적이야. 그리고 5. 대리인의 선호가 주인의 선호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지. 주인의 목표하고 대리인의 목표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거야. 그리고 6. 주인에게 불리한 선택하는 문제. 6번 별표해봐. 주인하고 대리인하고 누가 정보를 적게 가지고 있지? 주인이 불리할 수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7번째, 행위자들이 이기적인 존재임을 전제하며 이임자, 주인과 대리인 간의 정보 불균형, 불확실성, 그리고 대리인을 움직이는 유인에 대한 역할을 중이다. 그래서
대리인 너희들이 정보를 공개해라. 인센티브를 주겠다. 성과급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부 고발자. 8번째, 조직 내의 인간이 일하게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조직의 병리를 설명하는 데 도움을 주며 조직 내부 관리 문제 외에 다양한 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죠. 9번 별표, 민간 부분보다 정부 부분에 적용하는 것이 더 어렵죠. 경제학자들이 연구했기 때문에 대리인으로는 정부 부분보다 민간 분야에 적용하기가 용이하다. 그리고 10. 이기적 인간 모형에 대한 전제가 항상 적절할 수 없으며 비경제적 요인에 대한 고려를 소홀히 한다는 비판이 있다. 또 외쳐봐. 비경제적 요인은 효율성이 아니라 뭐다? 형평성이야. 형평성에 대한 고려는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다시 한번. 대리인으로는 경제학에서 강조하기 때문에 효율성은 강조하지만 반대, 형평성은 중시한다. 무시하고 있다. 무시하고 있다. 라는 비판을 당한다. 여기까지 정리됐죠? 그 다음에 5번째, 내부 고발 그러지. 내부 고발자는 아군인가 아니면 배신자인가. 현직 대표적인 사례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옛날에 감사원, 감사관이니까 4급 공무원쯤 될 거야. 이문옥 씨라고 알지? YS 정부 때 수소사건 비리 폭로했잖아. 감사원, 감사관인 이문옥 씨가 감사원 내부 비리를 언론이나 외부에 알린다. 그런 걸 뭐라고? 내부 고발거리보다 내부 고발자. 그럼 이 사람은 배신자인가 아군인가? 감사원 조직한테는 배신자이지만 국민한테는 정보를 줬으니까 뭐가 된다? 아군이 되겠지.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호해줘야 돼. 그래서 내부 고발자 보호법이 있다는 거야. 신분 기준. 재직형하고 이직형으로 구분한 거야. 재직 중에 고발할 수도 있고 퇴직 후에 고발할 수 있다는 거야. 두 번째, 대상이나 경로는 반드시 외부로 알려야 돼. 보다 외부인에게 알리는 거야. 방법은 무기명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밝혀야 돼. 기명으로 하는 거야. 기명. 밝힐 때 기명으로 한다. 4번, 5번 묶어봐. 적극형은 뭐냐? 내부자가 조직의 법령행위나 공익침해 사실을 공개적 반대나 항의를 통해 외부에 공개합니다. 반대로 소극형은 법정이나 경찰 진술 과정에서 사실만 증언한 거예요. 그 다음에 6번, 7번 묶어보세요. 완전형. 폭로 또는 공개를 마친 상태. 불완전형. 준비 단계로 진위 확인 과정에서 보복을 받는 경우. 그리고 8. 조직 내 응집성을 약화시키. 누가 배신자냐 이게. 조직 내 응집성을 약화시킨다. 그리고 9.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이의제기와는 다르죠. 별개다. 그리고 10. 전통적 관리 방법에 의하면 내부 고발은 왜 하는 거야? 솔직히 불복종. 승진 안 시켜주니까 불어버린 거야. 좌천시키니까 부는 거야. 또 구조정상이가 풀 수 있단 말이야. 뭐다? 불복종. 그리고 11. 내부 고발은 별표. 내부 고발은 실질적인 동기하고 관련이 없다 있다? 있다 이거야. 솔직히 이런 말씀하기는 뭐하지만 삼성을 고발한다 김용철 변호사 내부 고발자 있잖아요. 분명한 것은 내부 고발하는 사람은 조직에서 배신자로 찍혀서 정상적인 사회활동 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걸 알고 있어야 된다. 또 여러분, 우리나라 내부 고발자는 최대 20억을 준다는 거야. 내부 고발만큼은 무기명이 아니라 뭐다? 기명하는 거야. 자기 이름을 밝히 뭐다? 기명으로 한다. 이렇게 정리됐네요. 그 다음에 95페이지. 지금까지 했던 내용이 95페이지 다 들어있다 이거야. 시장 실패 원인. 정부 실패 원인 됐고요. 이제 반대로 봐. 이제 시장 실패와 정부의 대응 방식. 시장 실패를 극복하는 방법이 뭐가 있는가 잡으세요. 첫째는 시장에 맡기면 안 돼. 정부가 공급한다. 공적 공급. 공적 공급은 다른 말로 공기업을 설치하자 그 말이야. 그 다음에 착한 일 했을 때는 뭐 준다? 공적 유도 보조금. 나쁜 짓 했을 때는 뭐 주지? 정부 규제보다 과태료. 잘 봐. 공공재가 부족한 것을 어떻게 해결하냐면 부족한 만큼 정부가 공급한다. 공적 공급이죠. 그 다음에 외부 효과가 발생했을 때는 좋은 일 했을 때는 보조금. 나쁜 일 했을 때는 과태료. 자연 독점. 자연 독점이 일어났을 때는 뭐다? 공적 공급. 하나 더 규제. 정부 규제. 그다음에 정부의 비대칭성이 초래됐을 때는 공적 유도. 뭐다? 보조금을 준다. 풀어라. 하나는 과태료 뭐지? 규제. 근데 여기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정부 규제에다만 좀 별표해봐. 정부 규제에만 별표 따게놓고 이렇게 낼 수 있죠. 시장 실패 대응 방안으로서 정부 규제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것은 1. 외부 효과.
2. 자연독점. 3. 불안정 경쟁. 4. 정보의 비대칭성. 5. 공공재 부족. 정답은 공공재 부족. 이렇게 낼 수 있죠. 반대로 정부 실패와 정부의 대응 방안은 이제는 어떻게 되냐. 공적 공급이 아니라 사적 공급이야. 사적 공급을 다루면 민영화 그래. 보다 민영화를 시키라. 그 다음에 작은 정부가 돼야 돼. 정부 보조금 삭감 하나 규제 완화야. 그럼 봅시다. 민영화에 대한 별표야. 민영화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냐면 사적 목표 설정, X 비율성, 지대 추구 이론, 권력의 편제, 하나 더 비용 체증. 그러면 이제 끝난 거야. 민영화로 해결할 수 없는 게 딱 하나 있어. 별표봐. 뭐지? 파생적 외부효과. 파생적 외부효과만큼은 정부 보조 삭감 하나 더 규제 완화. 문제 들어갑니다. 정부 실패 대응 방안으로서 민영화와 관련이 없는 것은 1. 사적 목표 5. 파생적 외부효과. 정답 파생적 외부효과다. 여기까지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상 기출문제 나왔는데 1번 문제는 우리 기출문제 나왔고요. 기출문제만 나와줬다. 그 다음에 페이지 넘겨서 98페이지 있잖아요. 저는 그 8번이 나온다고 보고 있어요. 8번. 중요하죠. 8번. 윌슨의 규제정치 모형에서 규제의 감지된 비용은 분산되고 비용은 분산, 편익은 집중되어 규제기관이 포획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무슨 정치? 고계급 정치. 이게 나오지 않겠냐. 여기까지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를 넘겨서 제4장 행정의 기본가치론 매년 한 문제 출제되죠. 여기서 3회 시험에서는 신뢰, 즉 사회적 자본 시험에 났죠. 신뢰, 이꼴보다 사회적 자본. 행정의 기본가치론, 열째 행정의 이념. 너의 이념은 뭡니까? 진보주의냐 보수주의냐, 또 민주성이냐 능률성이냐. 행정의 뭐다? 이념. 1번 보세요. 선행학습 추론 행정의 양대 이념이 뭐냐? 양대 산맥이 능률성하고 민주성이야. 지금은 말을 바꿔서 효율성하고 형평성 그럽니다. 두 번째, 정책 결정과 행정 이념과의 상관성 분석이에요. 공무원들이 정책 결정할 때 효율성을 강조하는가, 형평성을 강조하는가. 그렇죠. 셋째, 시대에 따라서 행정 이념은 변해갑니다. 시대적 분류에 따른 행정 이념의 변천사 분류하기. 넷째, 행정 이론 전개와 상관관계를 확인해보자. 행정 이념이 뭐냐? 개념. 행정이 본질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나 규범 또는 행정의 지도 정신을 말한다. 두 번째, 행정 책임 기준이 되죠. 셋째, 이념은 시대에 따라서 바뀝니다. 시대 환경과 상호 관련성을 갖는다. 그래서 본질적 가치다. 별표봐. 본질적 가치 반대가 수단적 가치입니다. 별표. 7급에서 한번 나왔고 승진에서 한번 나왔고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뽀그림을 보면 또 쉽게 정리할 수 있어요. 뽀그림. 뽀그림을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더라. 행정의 양대 이념을 봤더니요. 자, 이제 뽀를 딱 해놓고요. 한번 봅시다. 목적. 반대가 수단이거든. 수단. 그치? 수단. 근데 잘 보세요. 여기서 행정의 양대 이념 능률성 반대가 민주성이거든. 민주성이 되고요. 민주성. 능률성하고 민주성이 있더라고요. 그럼 능률성하고 유사한 용어들이 많아. 뭐 효율성, 생산성, 효율성, 생산성, 뭐 합리성, 뭐 정치적 중립성 많이 있더란 말이야. 그럼 이제 반대로 민주성하고 유사한 용어도 많이 있겠지.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잘 봐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 더 나눠볼게. 이렇게 더 나눠가지고 민주성보다 더 높은 가치가 있다는 거야. 이걸 갖다 우리가 본질적 가치 그래. 본질적 가치가 뭐냐면 공익, 형평성, 정의, 공익, 형평성, 정의. 이게 진정한 뭐다? 본질적 가치야. 고로 민주성은 본질적 가치도 아니다? 아니다. 꼭 하셔야 돼. 그게 핵심어야. 핵심어. 자, 본질적 가치 개념. 행정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궁극적 가치로 목적적 이념. 근데 봐, 공익, 정의, 형평성, 복지, 자유, 평등. 그런데 같은 목적이지만 민주성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중요한 거야. 수단적 가치. 본질적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가치. 실제적인 행정 과정에서 구체적 지침이 되는 규범적 가치. 잘 보세요. 민주성, 농률성과 비교시는 목적적 가치로 인식하지만 행정 최고의 이념은 뭐다? 공익이야. 그래서 농률성, 정확히 봐. 수단적 가치 중에 뭐가 있다? 민주성, 농률성, 효과성, 합법성, 합리성, 투명성, 중립성, 가외성이 되는 거야. 문제만 내봅니다. 행정의 본질적 가치에 해당하는 것은 1. 농률성, 2. 효과성, 3. 합리성, 4. 민주성, 5. 형평성. 정답보다 형평성. 꼭 정리하고요. 2번은 볼 필요 없고 3번 행정 이념의 변천까지. 행정 이념이 어떻게 변하는가? 그 시대에 따라 딱 달라지는데 우리 앞에서 배웠던 부분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자꾸 반복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 19세기 입법국가. 입법국가 이념은 법을 지킨다. 그래, 합법성 그래. 합법성 그래죠. 그 다음에 1920년대 과학적 관리법은 기계적 능률성입니다. 그냥 능률성이죠. 기계적 능률성. 1930년대 인간관계론자는 사회적 뭐다? 능률성. 사회적 능률성은 그냥 민주성 그럽니다. 그다음에 1940에서 60년대까지 행정 형태로 이념은 합리성이에요. 합리성, 이성. 그 다음에 1960년대 발전행정은 목표 달성도를 효과성, 뭐죠? 효과성. 1970년대 신행정학에서는 사회적 형평성, 사회적 형평성. 1980년대 MPM은 또다시 뭐다? 효율성. 뭐지? 효율성. 1990년대 뉴 가버넌스는 공익, 즉 사회적 뭐다? 형평성. 2000년대 MPS 신공공 서비스를 어김없이 보다 공익. 이렇게 정리해야 되죠. 그 행정의 양대 이념하면 옛날에는 능률성하고 뭐다? 민주성 그랬어. 그런데 오쿤이라는 학자는 요즘은 효율성하고 뭘로 본다? 형평성. 효율성과 형평성. 그렇게 정리가 됐고요. 4. 행정이념 유형. 합법성을 봅니다. 법대로 합시다. 뭐다? 합법성이야. 공무원들이 행정활동할 때 법에 근거해야 된다? 합법성. 근데 공무원들이 법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수단이 목표로 바뀐다. 목표보다 전환이 일어난단 말이야. 합법성 1. 행정이 법의 근거를 두고 법에 의하여 규제됨으로써 행정의 재량적 활동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2번. 합법성은 법치 원리 구현으로 인한 공무원들이 법대로 하면 의회 민주주의를 존중해. 국민의 권리와 자유 보장, 행정의 일관성 확보, 미래 예측 가능성을 높입니다. 근데 봐, 3번. 행정에 있어서 합법성이 지나치게 강조되면 동조과잉이 일어나. 수단이 목표로 바뀐다. 동조과잉. 행정 편의주의, 형식주의, 목표 대치 등의 현상이 나타나 행정을 경직화시킬 수 있다. 야, 능률성 들어갑니다. 능률성 이거야. 최소의 투입을 통해서 최대의 산출이 되는 거야. 예.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이 뭐다? 능률성이지. 기억만 믿줄리? 능률성이란 최소의 비용과 노력, 시간으로 최대의 성과 산출 얻는 비율이다 이거야. 즉 적은 투입으로 산출을 극대화시키는 걸 말한다. 찾아보죠. 누가? 과학적 관리법에서 루터 규릭. 페이지를 넘겨서. 능률성도 두 가지 있는데요. 기계적 능률성하고 사회적 능률성이 있다. 인간은 일하는 기계일 뿐이다. 기계적 능률성. 아니다. 인간도 인간답게 좀 대해주자. 사회적 능률성. 공무원 시험에서는 사회적 능률성이 몇 번 나왔습니다. 한번 해보죠. 언제? 과학적 관리법. 언제? 인간관계론. 유사개념. 다른 말로 대차 대조표적 능률 그래. 대차 대조표상의 능률이다. 수치적 능률, 금전적 능률, 뭐 양적 능률, 단기적 능률 그러죠. 반대로 사회적 능률성은 다른 말로
거기다 좀 별표해봐. 유사개념 별표. 인간적 능률, 대내적 민주성, 상대적 능률, 장기적 능률, 발전적 능률, 가치적 능률, 질적 능률, 함목적적 능률 꼭 별표해 주세요. 태도요인, 행정기능의 확대 변동 및 과학적 관련 영향. 두 번째, 인간의 기계화에 대한 노조 측의 반대. 비판, 인간의 가치 무시. 능률의 본질을 애매화시켰다. 학자, 규릭. 학자 빗줄, 누구다? 디막. 누가 있다? 디막. 꼭 정리죠. 사회적 능률성은 누구다? 디막.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회 디막 한번 해보죠. 사회적 능률성과 관련이 없는 것은 1. 인간관계론자 2. 디막 3. 함목적, 함목적성 4. 단기적 능률. 전해번 4. 단기적이 아니라 보다 장기적 능률성. 3번 민주성 그럽니다. 민주성. 공무원은 국민의 종이다. 공복의식. 그게 민주성 그러죠. 자, 또 한번 보죠. 민주주의 두 가지다. 공무원이 있고 국민이 있어. 공무원이 국민한테 서비스를 잘해준다. 이거 다 외부, 대외적 민주성 그래. 대외적 민주성. 반대로 공무원 조직 내부에서 상관과 부하가 참여를 통해서 의사결정한다. 이건 대내적 민주성. 그 대표적인 게 바로 MBO가 있다. 매니지먼트 바이 압축보다 목표 관리가 하는 거예요. 그 진정한 민주성은 뭘 말한다? 대외적 민주성이 되겠죠. 자, 개념만 정리합니다. 행정과정의 민주화를 통하여 국민의사의 우월성을 존중하고 국민의사를 존중, 반영시키는 행정. 소수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복지를 위한 행정. 국민에게 책임을 진 행정 등을 의미하고 대내적으로 조직 내의 인간관계를 민주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3번 민주성 확보반에서 기하목줄 대외적 민주성. 행정의 대외적 민주성은 국민 존중적 행정,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 행정, 국민이 무엇을 요구하느냐에 따라 그에 적절한 대응을 도모하는 대응성, 반응성을 갖는 행정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첫째, 행정 책임이나 행정 통제를 통해서. 둘째, 외부 통제를 강화해라. 밖에서 공무원을 통제한다 이거야. 대외적 민주성이죠. 셋째, 행정 참여 확대. 넷째, 행정 구제 제도나 옴부즈만 제도. 2. 공개 행정은 대외적 민주성 확보망. 반대로입니다. 대내적 민주성 확보망은 A만 찍으면 돼요. 정책 과정의 하위 구성원들을 참여시켜. 예를 들면 조직 내 팀제 활용, 세미나 및 회의 상례와 정기화, 정례화 시킨다. 그 다음에 밑줄 뭐다? MBO. 우리 3편에서 배운다. 뭐다? MBO. 상관과 부하가 참여를 통하여 목표를 정한다. 그걸 경영에서 뭐라 말한다? MBO. 우리 3편에서 다시 정리합니다. MBO는 여기까지 정리했고, 뒤끝에다 밑줄 민주성과 능률성의 관계. 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은 상반된 측면도 있지만 보다 종합적이고 바람직한 관계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나가는 것이다. 효과성은 한마디로 목표의 달성 정도, 결과를 의미한다. 효과성. 너 목표 달성해서 안 했어? 결과를 의미한다. 효과성.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참고해서 경쟁적 가치 접근법 퀸과 로브루. 퀸과 르보르크는 경쟁적 가치 접근법에서 몇 가지 있다? 4가지인데 한번 봅시다. 개방체제 모형만 좀 별표해봐. 개방체제 모형이 뭐냐? 효과성을 측정할 때 인간을 강조하는가, 조직을 강조하는가, 통제를 강조하는가, 유연성을 강조하는가에 따라서 몇 가지로 나왔다? 4가지. 근데 여러분 하나만 알고 있어. 개방체제 모형만 별표해봐. 조직 내 인간보다는 조직 그 자체를 강조한 게, 인간보다는 뭐다? 조직을 강조하고 환경과의 바람직한 관계를 유지하기에 조직 구조의 통제가 아니라 보다 유연성을 중시한다. 그런 모형을 개방체제 모형. 나머지 볼 필요 없어. 펜 연결해서 박스를 한번 볼까요? 자, 효과성을 측정할 때 반대표예요. 조직을 강조하냐, 반대 인간을 강조하냐, 반대 통제를 강조하냐, 유연성을 강조하냐. 딱 하나. 인간보다 조직을 강조하고 통제보다 유연성을 강조한다. 별표 개방체제 모형. 주로 어디서 나타난다? 창업 단계.
창업 단계에서 나타난다. 주로 구조 정교화 단계. 구조 정교화 단계, 창업 단계에서는 주로 뭐가 나타난다? 개방 체질모형이다. 생산성은 뭐냐? 짬뽕이야. 생산성은 능률성 플러스 효과성이야. 능률성과 효과성이 복합된 용어는 뭐다? 생산성. 생산성 측정 곤란. 왜 정부 조직은 민간 조직에 비해서 생산성 측정이 어렵습니까? 한마디로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니까 생산성 측정이 어렵겠지. 그러겠죠? 자, 정리합니다. 왜 곤란할까? 생산성 측정이 곤란한 이유는 기업, 무형성, 장기성, 가치나 질적 목표로 인하여 명백한 산출물의 단위가 없다는 거야. 디귿, 각 부처마다 산출물의 기준이 다른 거야. 경찰청은 범죄자를 많이 잡는 게 생산성이야. 국세청은 세금 많이 걷는 게 생산성이다 말이야. 그렇죠? 그 다음에 미음, 기관 간의 상호작용 관계를 갖고 있어 단일 기관의 안목에서 생산성 측정이 어렵겠죠. 효율성. 효율성은 뭐냐면 1번만 그냥 찍어봐. 능률성, 효과성, 생산성, 효율성 구분이란 용이하지 않은 편이야. 그래서 능률성, 효과성, 생산성, 효율성의 공통점은 본질적 가치가 아니라 다 뭐다? 수단적 가치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됐네요. 그 다음에 우측에 뭐 행정 이념 나왔죠. 시대에 따라서 행정 이념은 변해가더라. 그 다음에 사회적 형평성. 사회적 형평성 하면 나올 수 있는 게 롤스의 뭐다? 정의론이야. 롤스가 연구한 뭐다? 정의론. 사회적 형평성은 두 자로 줄이면 불평등이 아니라 뭐다? 평등. 평등을 말하는 평등. 한번 해보자. 한마디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타파한다. 그게 바로 뭐다? 형평성이 되는 거예요. 형평성은 보수주의가 아니라 진보주의에서 강조한 개념이다. 들어갑니다. 개념. 기존의 계층제 이론을 비판하고 사회적 약자나 소외된 계층을 우선적으로 정책 결정에 참여시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타파하고 사회적 배분 정의를 실현하는 가치 중심의 이념이다. 언제? 70년대 신흥정학에서 강조했다. 특성은요, 기억. 가치 중심의 인본주의적 성격이야. 그리고 니은 도덕성의 성격이죠. 어디서 강조한다? 계층제 아니다. 탈계층제. 누구 중심? 고객, 즉 수익자 중심. 그리고 시옷, 현실 적합성을 중시한다. 페이지 넘겨서 3번 사회적 형평성을 연구한 학자 중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사회적 형평이 있다? 세 가지 있다는 거야. 기억, 평등주의론. 우리가 상대적 평등이 있고 하나는 뭐다? 절대적 평등이 있어. 다 똑같이 못 살아야 된다. 절대적 평등, 공산주의자, 즉 사회주의자들. 그다음에 기회는 균등히 주지만 결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 이게 바로 뭐다? 실적이론 그런 거야. 자유주의자. 정의합니다. 평등주의. 사회의 가치가 구성원 모두에게 동일하게 배분되는 완전 평등이나 기계적 평등을 배분적 정의로 보는 입장으로, 그렇지 사회주의자들 입장이야. 그러나 사회적 형평을 이루가는 데 있어 이러한 평등은 환상적 개념이며 현실적 적시성 거의 없다. 공산주의자들이 강조하는 게 바로 뭐다? 평등주의론. 절대평등. 반대로 실적이론. 기회는 균등히 보장하지만 결과는 다르게 나타나. 기회균등의 보장을 전제로 하여 자유경쟁의 원리를 적용시켜 능력과 실적의 실질적 차이에 따라 상응하는 보상을 전개해줘야 된다. 동그라미 누구? 자유주의자, 즉 보수주의. 기회는 균등히 주되 결과에 따라서 다르게 대우할 수밖에 없다. 실적이론. 자유주의자, 즉 보수주의자다. 욕구이론. 니즈 시로리. 욕구. 최저생계비. 니즈. 욕구이론. 인간은 자신의 능력이나 실적과 관계없이 최소한도의 기본적인 욕구나 최저생활이 반드시 충족돼야 한다는 사회주의자들의 견해와 관련이 깊다.
부나 가치가 인간의 욕구에 따라 배분될 때 사회의 형평이 이루어진다는 사회주의자들 입장으로서 인간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적 욕구가 충족될 권리가 있으며 가치는 능력, 실적과 무관하게 욕구에 따라 배분돼야 된다. 예를 들면 무주택자에게 주택 우선 공급권 부여. 예를 들면 임대주택을 분양할 때 무주택자에게 20%를 주라 이거야. 무주택자에게 주택 우선 공급권 부여, 실직수당, 절대빈곤자에 대한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 이게 바로 욕구이론. 그럼 여러분 좀 여기서 헷갈릴 텐데요. 이렇게 봅시다. 봅시다. 요 가운데 낀 놈이 예를 들면 여기 보자. 밑으로 가는 게 예를 들면 실적이론. 실적이론. 이 반대. 요 놈이 평등주의론. 평등주의론. 이 가운데 낀 놈이 바로 뭐가 되는 거지? 욕구이론. 욕구이론하고 평등주의론은 좀 유사점이 있더라 이게. 유사점이 있더라. 이 두 가지는 유사점이 있다. 수평적 공평 반대가 수익적 공평 그럽니다. 이거야. 실적이론. 이게 바로 수평적 공평이에요. 옆으로. 수평적 공평성을 갖다 실적이론. 그 다음에 수직적 공평. 수직적 공평이 바로 어디가 가깝다? 평등주의론이 되겠지. 한번 예를 들어봅니다. 같은 것은 같게. 같은 것은 같게 대우하자. 뭐다? 수평적 공평. 아니다. 다른 것은 다르다고 인정해주자. 뭐다? 수익적 공평. 중소기업하고 대기업은 다르다. 무슨 이론? 수익적 공평. 아니다.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은 같다고 본다. 뭐다? 수평적인 그런 거야. 예를 들어보죠. 자, 갑돌이든 울순이든 시장에서 다 제품을 팔아라. 제품을 팔아라. 차별함이 없지. 뭐다? 수평적 공평. 그런데 갑돌이는 대기업이고 울순이는 소기업이야. 결과는 같다 다르다? 다르게 나타났지. 기회만 균등히 주고 결과는 다르게 나타난다. 수평적 공평. 예를 들면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군대를 가야 된다. 납세물을 내야 된다. 뭐다? 수평적 공평이야. 두 번째는 갑돌이는 비장애인이고 을순이는 장애인이다. 그러면 을순이는 군대 가지 말고 갑돌이만 군대를 가라. 다른 것은 다르게. 이게 바로 뭐지? 수직적 공평이 되는 거예요. 수직적 공평. 자, 정리합니다. 수평적 공평. 같은 사람을 같이 취급하면 의미한다. 같은 것은 같게. 다 같이 대한민국의 국민이므로 한 사람이 한 표씩 투표를 하는 경우가 전형적인 수평적 공평. 1인 1표. 모든 국민은 신체나 재산상의 자유권을 지니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종교, 사상의 자유를 다 같이 지니며 납세, 국방임무도 같이 진다. 즉, 똑같이 법률 앞에서 평등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헌법이 지향하는 평등이 바로 뭐다? 수평적 공평이야. 똑같은 교육을 받기 때문에 똑같은 등록금을 내는 경우나 똑같이 공원에 입장하므로 입장료를 동일하게 내는 것 같다. 즉, 이득 보는 사람이 돈 내라. 수익자 부담 원칙이야. 반대로 수익적 공평. 다른 것은 다르게와 관련된 행정이념으로서 가난한 사람에게 등록금을 줄여주거나 장학금을 지급하고 극빈자의 병원비를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주장하는 경우다. 예를 들어봅니다. 미국 보자. 미국 하버드 대학이다. 하버드 대학 있는데 백인도 있고 흑인이 있다고 봐. 백인도 있고 흑인이 있는데 누가 좀 돈이 많냐? 백인이 많아. 백인이 돈이 많고요. 흑인은 좀 가난해서 재산이 적어. 근데 하버드 등록금이 6만 달러야. 6만 달러다 이거야. 그러면 잘 봐. 근데 백인은 지금 현재 6만 달러를 가지고 있는데 흑인은 1,000달러밖에 없어. 1,000달러밖에 없다고 봐. 그러면 하버드 대학교는 백인이든 흑인이든 돈이 있든 없든 누구나 다 6만 불만 되면 입학을 시킨다. 이때 아무리 흑인은 공부를 잘해도 돈이 없기 때문에 입학이 안 되잖아. 이런 평등을 갖다 수평적 공평을 해. 수평적 공평은 기회는 균등히 줬지만 결과는 같다 다르다. 그리고 진정한 평등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나온 게 뭐냐. 하버드 대학교는 돈 없는 흑인 너희들도 입학을 시켜줍니다. 어포머티브 액션.
너희들 또한 20% 뽑아주겠다. 그리고 결과를 균등히 하는 거야. 이게 진정한 평등이다. 이게 뭐지? 수직적 공평이다. 우측 박스입니다. 이 형평성 기준. 수평적으로 수직적 보자. 같은 것은 같게. 반대로 다른 것은 다르게. 세금 낼 때보다 비례세. 반대로 뭐다? 누진세. 세금, 소득 많은 사람은 세금을 많이 걷어. 누진세. 상관없이 똑같이 낸다. 비례세. 언론 출판의 자유.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보수주의, 진보주의, 기회균등 반대, 결과균등, 사전적 형평, 사후적 형평, 헌법정신 일치, 불일치. 그런 이제 헌법 소원을 많이 내죠. 실적제, 인사행정 반대가 뭐다? 대표성 권리제.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 뭐다? 수직적 형평이 되겠죠. 분류 또 밑에 박스 똑같은 거죠. 수직적 형평, 수평적 형평, 짬뽕. 뭐다? 절충적 형평성. 아까 평등이론, 실적이론, 욕구이론, 진보주의, 보수주의. 똑같 절충이니까 이건 주로 어디가 가깝다? 진보주의 가까워요. 공평의 대상이 뭐냐? 결과의 균등. 얘는 뭐다? 기회의 균등. 얘는 뭐다? 필요. 니드보다 필요. 필요가 공평의 대상이죠. 필요. 내용. 실질적. 수평적은 뭐다? 형식적. 얘는 뭐다? 절충. 정책 예시 아까 나왔죠? 누진세, 비례세. 얘는 무주택자에게 임대주택 우선 배정. 여기까지. 그 다음에 밑에 참고는 뭐 볼 필요 없고요. 폐 넘겨서 자유가 나왔네요. 자유. 자유의 종류 두 가지. 소극적 자유하고 하나는 뭐다? 적극적 자유. 자유. 원래 여러분 자유 반대는 평등이거든. 자유. 소극적 자유. 간섭과 제약이 없는 상태로서 철저하게 개인주의 사상. 반대로 진정한 자유를 위하여 정부 개입이 요구됩니다. 두 번째, 정부의 구속으로부터 탈피. 반대로 국가의 개입을 통한 실질적인 자유 확보. 세 번째만 별표봐. 소극적 자유는 언제 강조했다? 보수주의. 적극적 자유는 반대 어디다? 진보주의. 그럼 여러분이 봤을 때 진정한 자유를 얻으려면 시장에 맡겨야 돼? 정부가 개입해야 돼? 정부가 개입해야 되는 거야. 적극자유. 그래. 언제 강조했다? 진보주의. 진보주의 일명 좌파. 좌파를 말하는 거야. 좌파. 그 다음에 이제 원자적 자 반대가 공동체적 자야. 개인주의를 갖다 원자적 자. 공동체주의를 뭐라 말한다? 소속된 자, 공동체적 자 그러죠. 들어갑니다. 원자적 자, 개인 플레이. 서양 사상은 자유로운 개인이 중심이 된 개인주의로서 인간을 하나로 본다 보다 원자적 자, 아톰. 반대로 동양 사상은 관계를 중요시하는 공동체주의로서 너 어디 소속됐어? 소속된 자. 이 예를 들면 미국 LA 도시 제2고등학교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불량배의 모습을 보여주면 지역 주민들은 쯧쯧 저 학생만 문제다. 저 학생 하나만 문제다. 반대로 우리나라에서는 A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학교 근처에서 지나가는 사람 행패를 부리면 지역 주민 쯧쯧 A고등학교 학생 전체가 문제하다. 그리고 3. 서양인은 상대적으로 개인주의, 개인의 초점. 반대로 동양인은 어디? 공동체 전체 초점. 그리고 언제 강조했냐? 원자력자는 전통적 관료제, 딱딱하다, 경성조직. 반대. 배우는 조직보다 학습조직, 부드럽다, 연성조직. 그럼 결론. 학습조직이나 뉴 가버넌스에서는 원자적 자가 아니라 뭐다? 공동체적 자다. 근데 막스 베버 관료제에서는 뭐가 나타났지? 원자적 자다. J.S. 밀하고 이제 롤스의 정의로 나오는데요. J.S. 밀이 말한 공리주의를 비판한 학자가 롤스라는 학자의 뭐다? 정의론 그런 거예요. 정의론. 우리 앞에도 배웠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게 바로 J.S. 밀의 뭐다? 공리주의야. 공리주의는 다수는 행복하지만 소수는 불행하단 말이야. 또 다수결 원리. 공동체의 분열을 가져오는 거예요. 반대로 롤스라는 사람은 그게 아니야. 가장 불리한 사람한테 가장 많은 혜택을 주는 게 진정한 정의다 이거야. 롤스의 뭐지? 정의론. 간단히 정리합니다. 1번, 2번만 한번 묶어봐. J.S. 밀을 하고 2번 존 롤스만 묶어봐요. J.S. 밀이 뭐라 말하냐. 내가
공리주의에 감동받았던 것은 16살 되던 해였다. 천재였지. 밀. 벤담, 제라미 벤담. 벤담 선생의 공리원칙의 말로 내 젊은 시절을 결정지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란 그 얼마나 아름다운 명제인가. 다수가 행복하면 좋다는 거야. 현실의 문제를 공리주의만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원칙이 또 어디 있겠나. 아담 스미스 이래 무절제한 자유한 경쟁은 사회적 불평등과 빈부격차를 낳았다. 공리주의는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 등장했던 것이다. 아담 스미스의 자유주의를 비판해 나타난 게 제라미 벤담의 뭐다? 공리주의.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 봐봐. 존 롤스는 공리주의가 어느 정도 사회적 평등과 정치, 사회와 관련된 여러 제도를 민주화하는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나도 동의한다. 또한 정의로운 합의란 부자나 귀족 같은 어느 한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이익, 즉 공리와 연결될 때만 가능하다는 공리주의 이상 역시 참으로 훌륭하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바로 이러한 공리주의 원칙은 최대 다수의 행복 뒤에 숨겨진 소수자의 슬픔을 간과하고 있다. 힘없는 소수 약자가 빠져 있다면 그것을 진정 완전한 공리로 말할 수 있을까? 나의 정의로는 바로 이 약자들에게 관심을 두고 있다 이거야. 우측으로 가서 4번에다 별표입니다. 롤스의 뭐다? 정의론 별표. 하버드 윤리학과 교수 롤스의 정의론 꼭 별표. 개념. 정의론에서 다음과 같은 상태가 정의의 상태로 했다. 기본을 두 가지야. 정의의 제1원리, 제2원리. 항상 1중대, 2중대 어디가 우선하는 거지? 1중대. 잘 보세요. 제1원리 같다. 평등한 자유원칙 그럽니다. 평등한 자유원리. 다른 사람의 동일한 자유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자유에 대하여 동등한 권리가 갖는다. 예를 들면 언론 출판의 자유, 뭐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제2원리는 다른 것은 다르게 차등 조정의 원리. 두 가지는 하죠. 기회균등의 원리. 직무와 직위는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개방된다. 두 번째 차등 조정의 원리. 불평등의 시정은 가장 불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도록 조정하는 경우에만 정당하다는 원리. 최소 극대 원리. 가장 어려운 사람한테 가장 혜택이 들어간다. 영어로 보다 맥시민. 최소 극대 원리. 2번 별표해줘요. 제1의 원리가 제2 원리에 우선하며 제2 원리 중에서도 기회균등의 원리가 차등 조정의 원리 우선한다. 꼭 별표. 1의 원리, 2원리. 1의 원리가 우선한다. 두 번째. 차등 조정의 원리보다 기회균등의 원리가 우선한다. 별표. 그것만 별표면 맞힐 것 같은데요. 2번. 정의를 충족시켜주는 상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원초적 상태 그래. 롤스는 원초 상태가 이와 같은 배분적 정의를 실현시켜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원초 상태란 실제적 상황이 아닌 가설적 상황으로서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의란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선언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이 합의한 원칙에 의해 정해진다고 한다. 선언적이 아니라 경험적이다 이거야. 두 번째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두 번째 줄 무지의 배일이란 자신의 이치나 입장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태를 말하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고 가정해. 무지의 배일 상태로 가정한다. 4번에다 별표. 상호 무관심적인 합리성 상태에서 최소 극대화 법칙에 의해 의사결정한다. 영어로 뭐다? 맥시민 룰.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미니에서 이건 최소야. 맥시멈은 반대로 뭐지? 최대 그래.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최소 극대화 법칙 그래. 그럼 최소 극대화 법칙이 뭐냐면 여러분 어느 게 공평인가 봐. 어느 게 평등인가 보세요. 잘 보자. 자, 갑돌이는 재산이 10억. 월순이는 재산이 5억. 병돌이는 재산이 1억. 1억 있다고 봐요. 1억. 갑을 병, 정. 정은 재산이 빵. 0원. 돈이 없다고 봐. 그럼 잘 보세요. 이건 평등이야, 불평등이야, 불평등이지. 불평등이야. 불평등이다. 그러면 어느 게 진정한 평등이 될까 봐. 갑돌이한테 이익이 극대화 시켜야 된다. 갑돌이한테 더 많은 혜택을 줘야 된다.
정한테 더 많은 혜택을 주는다. 어느 게 진정한 평등이야? 갑이야, 을이야? 을. 근데 가장 불리한 자에게 가장 많은 혜택을 주어라. 그게 진정한 정의가 된다. 영어로 뭐지? 맥시멈. 요즘 말로 최소 극대화 법칙이라는 거야. 가장 불리한 자에게 가장 많은 혜택을 줘서 평등을 만든다. 누가? 롤스의 정의라. 꼭 별표. 그 다음에 페이지를 넘겨서 6번에 다음 줄 자유 반대가 평등을 했어.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추구하는 동그라미 중도적 입장으로서 공정성이 기준된 거야. 자유, 보수주의, 평등, 진보주의 두 가지를 아우르는 뭐다? 중도주의 입장이야. 중도주의 입장. 그러다 보니까 양쪽으로부터 다 비판을 받겠지. 중도파. 중도주의 입장으로서 공정성이 기준된다. 그리고 7. 정의도 사회적 형평과 뭐다? 유사한 개념이야. 정의도 사회적 형평과 유사한 개념이다. 그리고 8. 사회 정의란 분배적 정의를 의미하며 분배적 정의란 사회 구성원 각자가 자신이 향유하여야 할 사회적 경제적 가치의 응분의 목을 누리는 상태만 또 그렇지 봐. 응분의 목을 누리는 상태. 그걸 뭐라고? 정의. 그래. 9번 10번 반대표지. 상대론. 반대가 뭐다? 절대론 필요 없고요. 상대론 반대 절대론. 그 다음에 11번 정리합니다. 롤스의 정의관은 자유방임주의에 관한 전통적 자유주의와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를 주장하는 사회주의 양극단을 양극단을 하지 말고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추구하는 동그라미 중도적 입장을 차고 있어. 중도적 입장을 차고 있다. 그 결과 우파, 보수주의로부터는 평등을 지향하는 롤스의 정의관이 자유의 제한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좌파로부터 사회주의로부터는 롤스가 말하는 바람직한 불평등이 아닌 완전한 평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양쪽으로부터 비판을 받는다. 여기까지 정리됐습니다. 나머지는 볼 필요 없다. 그래서 사회적 형평과 유사한 이념이 바로 롤스의 보다 정의론. 꼭 별표를 해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